강경의 작가는 노동자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죠. 그녀의 글은 확실히 다릅니다. 사실성이 있죠. 소설 작품은 허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설이 너무 사실적이면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강경의 작가의 소설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고난이 들어있죠. 그의 글을 읽으면 삶은 늘 힘든 것인가?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조지 오웰의 글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조지 오웰은 정확하게 쓰는 것, 폭로하고 싶은 사실을 충실하게 쓰기 위해 노력한다고 자신의 에세이에서 밝힌 적이 있었죠. 강경의 작가의 글은 사실성이 창의성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창의성이라고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유일하게 그려낸 어떤 것이죠. 사실을 사실답게 쓰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들과 작가의 주관 사이에서 거리 두기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충실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것과 작가 자신의 문학적 표현 사이에서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적인 내용이지만 창의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경의 작가는 조지 오웰이 그랬듯 사실을 예술처럼 쓴 작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강경의 작가는 특별히 그녀의 생애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녀의 작품 속에는 그녀 자신이 하층민과 여성의 삶을 세밀하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강경의 작가는 1906년 황해도 송화군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황해도 장현지역 어느 한 집에 후처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똑똑했고 8살 무렵에는 춘향전 삼국지와 같은 소설을 동네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힘들게 소학교에 입학했으며 15살 무렵에는 형부의 도움으로 숭의여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양주동을 만나게 되는데요. 양주동 박사님이죠. 양주동 박사는 향가 연구를 통해서 우리 국문학계에 큰 업적을 남긴 천재라고 불리우던 사람이죠. 당시에 양주동은 강경애를 짝사랑하였는데 성경 구절로 위장한 비밀 연애 편지를 쓴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강경의 작가는 양주동과 사귀는 관계가 되죠. 같은 해에 강경의 작가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당시 숭의여학교의 교칙이 엄격했다고 하는데요. 그 교칙에 반발을 해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강경의 작가가 그 주동자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퇴학을 당하고 당시 사귀고 있던 양주동과 함께 서울로 옮겨서 생활을 합니다. 동시에 동동여학교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양주동은 20대 초반이었고 강경의 작가는 지금의 고등학생 나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만난 그들은 결국 헤어지죠. 그런데 양주동과의 만남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강경의 작가가 문학을 시작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양주동은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인텔리하고 새로운 사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문학을 배우고 그가 주재하던 동인지에 작품을 하나씩 올리기도 한 거죠.
일종의 인문학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경의 작가는 문학 공부가 깊어지면서 마르크스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당시 국내 문학 흐름은 하프 계열의 계급 문학론과 민족 문학론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거기서 양주동은 이 둘 중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절충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강경의 작가는 양주동과 결별하고 나서 후에 그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른 거죠. 강경의 작가는 양주동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장현지옥으로 돌아옵니다. 흥풍야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문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931년에 장하일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요. 장하일은 강경애가 문학 활동을 하는데 지지를 해주면서 큰 도움을 줍니다. 장하일은 원래 유부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조혼의 풍습이 있어서 결혼을 짝지어 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강경애는 간도 용정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장하일과 결혼하고 1931년 강경애 작가의 소설은 이 시기부터 1938년까지 간도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몹시 힘든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천재 작가들이 그렇듯이 고난 가운데서 예술가의 재능이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강경애 작가의 작품은 당시 식민지 한국의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궁핍함 속에 처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여성의 삶과 여성의 인권, 그 실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강경애 작가는 건강이 안 좋아서 병환에 시달리다가 1944년 눈을 감습니다. 이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료 200원은 일제강점기 간도지방을 배경으로 한 작가의 자전적인 작품이죠. 1930년대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경제공황으로 조선은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죠. 당시 간도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를 했으며 일제 수탈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가난한 작가입니다. 어느 날 원고료로 200원을 받게 되죠. 가난한 생활에 지친 그녀는 소소하게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금시계, 금반지, 옷과 구두, 따위 등을 사고 싶은 것이죠. 200만 원이란 돈이 당시에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은 그녀의 기대를 꺾습니다. 그 돈으로 감옥에 있는 동지와 그의 가족들을 돕자고 하죠. 주인공은 남편의 뜻에 반발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이야기 속의 화자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화자의 고민과 갈등이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당연히 자신이 번 돈으로 소소하게 금반지 금시계를 살 수 있죠. 그런데 주인공은 남편에게 뺨을 맞으며 철없는 사람 취급을 받죠. 지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주인공은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이 옳았다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로 앞 구절에서 갈 곳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만약 그녀가 갈 곳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갈 곳이 없으니 남편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 구실을 찾은 것이 아닐까요? 갑자기 동지들이 불쌍해 보이고 남편이 말이 옳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의 복잡한 모습이죠. 또한 이 이야기에는 당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성이 작은 존재였는데 동시에 차츰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돈을 벌고 사회활동에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남성 권력과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속의 남편도 아내가 돈을 벌어와서 좋기는 하지만 뭔가 탐탁지 않은 듯한 느낌이죠. 남편이 결정적으로 화를 내는 순간이 있는데 거기서 활동적 여성상에 대한 남편의 반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남편을 그렇게 나쁘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남편에게 따뜻한 면이 있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죠. 완전히 착한 사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없죠. 작가는 인물을 단편적으로 그리지 않고 복잡한 인간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당시 사회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간도 지역으로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일제 수탈과 억압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는데요. 그 삶이 무척이나 가혹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남편은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동지를 돕자고 하는데요. 자기 가정의 돈으로 이웃을 돕자고 하는 것.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가능했을 법도 합니다. 고난 속에서 공동체는 더욱 긴밀해지죠. 격동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뭉쳐야 했던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우울함이 판을 치고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견도 있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강경애 작가의 글을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